안녕하십니까. 김열수 시사안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크라이나의 사태 원인하고 전망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5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크라이나 개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어떻게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현재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은 과연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뒤에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비 방향은 무엇인지, 이렇게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우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거든요. 크라이나는 변경,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의 변경 지역에 있다는 뜻에서 우크라이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17년도에 민족국가를 건설을 했습니다만 1922년도에 소련 연방에 통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소련 제국이 해체되면서 1991년도 12월 달에 소연방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보면은 남한의 한 6배 정도 되고요. 우크라이나는 참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때를 보더라도 항상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그 곡창지대에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거기가 평야지대고 아주 흑토입니다. 아주 그냥 비료를 안 줘도 이런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이죠. 인구는 이제 한 4,400만 정도 되는데 그 인구 구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압도적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계가 한 78%, 러시아계가 한 12% 있는데요. 그 러시아계가 주로 러시아 국경 지역인 오른쪽 동부 지역이라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돈바스 지역하고 북부 지역에 이래 주로 모여서 살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오른쪽으로는 러시아, 북쪽으로는 벨라루스, 그 다음에 그 서쪽으로는 루마니아, 남쪽으로는 흑해 이렇게 연해 있습니다. 1인당 GDP는 한 15,000불 정도 되는 비교적 뭐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은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태의 이런 원인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제가 2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 대해서는요,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30년대 초에 그 러시아는 이게 전부 다 이제 집단 농장화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도 집단 농장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아사자가 한 300만 명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상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04년도 그러니까 독립하고 나서 얼마 안 됐죠. 2004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민주화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렌지 혁명이 2004년도에 일어나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친서방 인사가 이제 대통령이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2005년도 말에 가스값을 4배로 폭등을 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은 추위와 고통 속에서 지냈다. 그런 것 때문에도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크림반도 탈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3년도 11월 달에 유로마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 광장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친러시아 대통령이었는데 친러 대통령을 이제 몰아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민주화 시위라고 할까요? 친서방 시위라고 할까요? 이게 일어나가지고 그때 대통령을 몰아내고 친서방주의자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위가 2013년도 11월 달에 일어나고 나니까 2014년도 4월 달에 바로 러시아는 그 크림반도,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땅이죠. 그 크림반도를 빼앗아 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경지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크게 2개 주가 그 돈바스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 지역에서 분리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내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의 이 위협이 끝없이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위협도 있었고 군사적인 위협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뭐 나토에
가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토에 다시 가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1991년도 독립과 동시에 나토에 가입을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토 가입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을 할 때 그러면은 좋다. 우크라이나의 이 가입을 한번 허용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못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돈바스 지역의 이 분쟁을 끝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나토에 가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0년도에 보면 나토 정상회담 할 때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라고 할까요? 그런 대우를 해주는데 그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확대된 기회의 파트너 자격 이걸 획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도 6월 달 되면은 나토와 흑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요. 9월 달에는 미국이 참가한 다국적군 훈련도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토 가입은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 제가 이제 러시아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소련 제국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동유럽 국가들 모두 이제 그 나토에 가입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발틱 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에 그 소련 제국이죠. 그러니까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나라들도 다 전부 다 나토에 가입을 했잖아요. 이게 나토의 동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동진이 멈추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루지아마저 이게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그루지아를 침공한 거 러시아가 그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또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합훈련도 같이 하고 나토도 하고 미군이 참가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작년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병력들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연말 정도 되면 한 10만 명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애워 감싸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2022년 올해 초부터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제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진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교적인 차원하고 군사적인 차원하고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보면은요, 올해 1월 10일 날, 11일 날, 그리고 13일 날 이렇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차관 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1월 11일 날은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회담을 했고 1월 13일 날은 러시아하고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죠.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결과 아무것도 나온 거는 없었고요. 1월 21일 날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국무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의 안보보좌관들끼리도 러시아를 방문해서 회담도 하고 했지만 별 이렇게 특별한 이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1월 15일 날 러시아가 두 개의 문서를 이 미국한테 전달합니다. 하나는 러시아하고 미국 간의 안전보장 조약, 초안이죠. 초안을 전달하고 하나는 러시아하고 나토 간의 안전보장 조약, 초안. 이 두 개의 초안을 주면서 빨리 답변을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안전보장 조약의 핵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절대로 안 된다. 구소련 국가에 군사기지 건설하지 말아라. 러시아 인근 국가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하지 말아라.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군사훈련 중지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러시아한테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26일 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날이죠. 27일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핵심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안보를 저해하는 러시아의 조치들에 관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우려, 그리고 러시아가 제기해온 우려들에 대한 원칙적이고 실용적인 평가, 그리고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우리 자체의 제안,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대략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 문제는
이 나토라고 하는 것이 오픈된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할 게 없다. 그러면서도 이 신뢰 구축 조치를 위한 어떤 훈련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사일 배치와 관련된 것은 미국하고 지금 러시아 간에 진행되고 있는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이죠. 뉴 스타트. 이런 데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군사 사항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요. 러시아는 지금 대규모 합동 훈련을 하고 있죠. 배치된 상태에서 12만 7천 명. 뭐 이게 말이 12만 7천 명이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만 명이 금방이라도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서부, 중부, 남부, 군강구 사령부들 다 출동시켜 가지고 훈련을 하게 했고요. 북해함대 사령부 그리고 흑해함대 사령부도 연합훈련을 하도록 했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아라비아해에서 연합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이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서방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공 미사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 무기 지원해 주죠. 그리고 이제 영국도 여기에 이제 무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은 병력 8,500명을 직접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이 나토 소속에 돼 있는 국가들이 불안해하니까 그 주변국들한테 병력을 배치를 하겠다. 그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여기 폴란드하고 헝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흑해 지역에서 그것도 투르만 항공모함 전단이 참석하는 넵튠 스트라이커 2022 해상훈련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는 전날 이게 훈련이 끝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서방권과 미국은 서로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망을 이제 크게 보면은 시나리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러시아가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훈련을 종료하고 철수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적 협력국인 중국이 다음 주 되면은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 개최하는데 옆 동네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게다가 이제 또 개막식을 하는 날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을 해서 정상회담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올림픽 뭐 전이나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이걸 좀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올림픽 전에 이 훈련은 끝났다. 소개의 성과는 달성했다. 이렇게 해서 철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그렇게 이제 최종적인 것은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이 답변서를 전달하면서 다음 주에 미국과 러시아의 소위 말하는 국무부 장관들끼리 회담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분수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 거죠. 병력은 뭐 100만 명 대 20만 명이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고요. 한 4대 1 정도 되죠. 탱크 장갑차도 한 4대 1 정도 됩니다. 야폰 한 3대 1 정도 되고 전투기는 15대 1 정도 되는데 뭐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무기가 없는 반면에 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라든지 전략 폭격기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군사력 면에서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사실상 지금 제일 위험한 데가 벨라루스에서 키예프까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죠. 여기까지가 제일 가까운데 여기가 한 340km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2개 사단이 지금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키예프를 이제 뭐 수도니까요. 그걸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면 이것 자체가 가지는 것이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러시아가 평화유지군 명분으로 말도 안 되지만요. 명분으로 일주일 만에 들어갔다가 철수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그 미국이 이라크와 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금방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10년, 20년의 그런 그 전쟁 속에 이렇게 묻혀 있었거든요. 아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정말 침공하게 된다면 옛날에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10년 동안 그 속에서 패배하고 결국은
1979년도에 침공해서 1989년도에 철수하거든요. 철수하는데 그 10년 동안 패배의 쓴맛을 봤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나리오 1로 전개될 건가 시나리오 2로 전개될 거냐 하는 것은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찻잎, 차의 이파리죠. 앞면만 나는 볼 수 있지 뒤는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지금 벌레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의 침공 여부는 오로지 푸틴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푸틴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이 그럼 발생했을 때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뭘까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뭐 군사적으로는 직접 부딪힐 수는 없으니까 경제 제재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초강도의 경제 제재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초강도의 경제 제재라는 것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에 의해서 뭐 스마트폰, 통신기기, 전자기 대러 수출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품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SWIFT죠. 결제 시스템의 접근을 차단하겠다. 이 말은 국제 금융 거래망에서 러시아를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러시아에서 발태를 거쳐서 독일로 이렇게 오게 돼 있는 가스관이죠. 노드스트림 2라고 하는 거. 이거 거의 지금 완공이 다 됐는데 이제는 열기만 하면은 가스가 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 중단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세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요동이 많이 칠 텐데요. 가스값은 폭등하게 되겠죠. 가스값만 폭등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다 다른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주 세계 경제를 경직시키게 만들 거고 굉장히 세계를 어려움 속에 빠뜨릴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하고 수출입하고 있는 것이 한 200억 불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은 러시아에 수출 못해요. 그럼 스마트폰, 뭐 테레비, 전자기기 이런 거 수출 못하게 되거든요. 뭐 여기에 대한 문제 우리의 타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군사 외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만일에 러시아가 이 키예프를 조기에 장악하고 승리를 선언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중국과 북한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중국하고 대만과의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어떤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만일 그게 성공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핵 폐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로 핵 폐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훨씬 더 강구하게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가 유심히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김률수의 시사안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